나는 노세희 아사의 할아버지요. 면회를 왔소. 쓰레기 냄새나는 거지 같은 노숙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해병이요, 해병이라고요. 그러면 증명해보세요. 신분증이라도 있으시고요. 신분증은 없지만 내 군번줄이 있어. 이딴 거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요. 출입 불가입니다. 공문도 없고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도 없잖아요. 이런 고물 같은 수통 가지고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전 장병 즉시 집합. 반복한다. 전 장병 즉시 집합. 서울역 지하도에서 한 노인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 해병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노인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역 지하도에 울려 퍼지는 금속 소리가 있습니다. 탕탕탕 규칙적이고 정확한 리듬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죠. 다른 노숙자들이 아직 잠에 취해 있을 시간, 노창열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79살의 그는 겉보기엔 여느 노숙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때 묻은 낡은 옷, 구겨진 모자, 그리고 곳곳이 해진 군용 가방 하나.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마치 열병식을 받는 것처럼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노창열은 작은 목소리로 박자를 세며 군용 포트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옆 노숙자가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뭐하는 거야, 영감아. 노창열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 못 들었소? 이미 5시 10분이 지났는데. 뭔 소리야? 여기가 군대야? 군인은 어디서든 군인이요. 노창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노창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군용 포트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노창열은 포트를 내려놓고 이번엔 또 다른 소중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제 수통이었습니다. 표면이 우울하게 변색되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금속 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통을 열자 3가지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빛바랜 군번줄, 누런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 노창열은 금속 조각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8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그 순간 노창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눈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우야, 미안하다. 그는 금속 조각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목숨 걸고 지키라던 그 말을 난 아직도 지키고 있어. 노창열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가 군 복무 중에 손녀에게 써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세희에게. 할아버지는 지금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단다. 위험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세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가 왜 집에 자주 오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세희만큼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다. 세희야, 할아버지를 기다려줘. 언제까지든 세희를 지킬 거야. 편지를 읽는 동안 노창열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쓴 편지였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희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지금 군복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노창열은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애들도 군대 간다더라. 노씨네 손녀도 해병대 갔다던데. 그 순간 노창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해병대에 있다니.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니. 그래, 세희야. 할아버지가 가서 너를 봐야겠다. 노창열은 결심했습니다. 네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는 수통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장비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도로 스며드는 햇살이 노창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군인처럼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군. 노창열은 수통을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세희야, 할아버지가 간다. 다른 노숙자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노창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 의식을 치르는 괴짜 노인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창열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난 1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손녀 세희를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이제는 나라가 날 잊었어도 좋다. 노창열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 내 손녀 세희. 그리고 오늘 그 아이를 보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병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받은 무료 승차권을 손에 쥔 노창열은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해진 군용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안에 든 수통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떠나는 군인처럼 말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해병대 교육사령부 앞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창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밟는 해병대 땅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노창열은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훈련병들의 땀 냄새, 총기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다 냄새까지.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해병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문과 그 위에 걸린 해병대 마크. 노창열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문 앞 위병소에서 젊은 병사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노창열이 다가가자 한 병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나는 노세희 하사의 할아버지요. 면회를 왔소. 병사는 노창열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해진 가방, 그리고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모습. 병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복장이 이게 뭡니까? 거지인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요? 나는 해병이요. 노창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해병이라고요? 다른 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신분증이라도 있으시고요? 노창열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분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증명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은 없지만 내 군번줄이 있어. 노창열은 수통을 열어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군번줄이지만 해병대 마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건 뭐죠? 병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요?
그때 행보관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행보관은 노창열을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입 불가입니다. 공문도 없고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도 없잖아요. 서류가 그렇게 중요하오? 노창열이 물었습니다. 나는 서류 대신 내 마음을 가져왔소.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노창열은 다시 수통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그 안에 든 편지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소? 내가 손녀에게 쓴 편지와 내 전우가 남긴 유언이요. 행보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노창열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희가 요즘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소. 혹시 징계라도 받은 건 아니오? 그 순간 행보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제로 노세희는 며칠 전 통신장비 연결 실수로 부대 전체에 비상 상황을 일으켰고 징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 건 가족이라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로군. 노창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하오. 안 된다고 했잖아요. 행보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노창열은 수통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해병대에서 몇십 년을 복무했는데 손녀 하나 못 만나겠다는 거요? 몇십 년 복무했다고요? 병사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인데요? 79이요. 79이면 한국 전쟁 때 태어나셨겠네요. 그때 무슨 해병대 복무를 했다고. 병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보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보관이 짜증이 난 듯 발로 노창열의 수통을 찼습니다. 이런 곰을 가지고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수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든 군번줄, 편지, 금속 조각이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 노창열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선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창열이 고개를 들어보니 해병대 군복을 입은 젊은 여군이 철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세희였습니다. 세희야? 노창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 아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행보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노창열은 수통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세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희야. 노창열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세희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결국 노창열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해병대 땅에서 그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녀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해병대 통신대대 내무반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세희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통신장비 연결 실수가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노세희 하사, 갑자기 중대장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나와. 세희는 후다닥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대장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세희 하사, 내가 지난주에 저지른 통신장비 연결 실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나? 예. 죄송합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펼쳐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수로 인해 작전 지휘망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해 봤나? 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실수는 정말 사소한 케이블 연결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부대 전체의 통신망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중대장이 비웃었습니다. 너도 너 할아비처럼 쓸모없는 민폐였나 보지. 그 순간 세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모르고 있었나? 오늘 낮에 너네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난리를 쳤어. 거짓골로 와서는 면회 안 시켜준다고 고함을 지르더군. 세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문에서 본 그 노인이 정말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냈지. 그런 할아버지의 그런 손녀구나 싶더라고. 할아버지는 해병이었어요. 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병? 중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거짓골로 설마 그런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됐어.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너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영창이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니까 각오해. 세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을 바라보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 나서지 못했을까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내무반으로 돌아온 세이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처지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세이야,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해병이었단다. 해병은 다른 군인들과 달라.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야.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이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 아래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입대할 때 할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수통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군복무할 때 쓰던 거야. 내가 군인이 된다니까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그때 할아버지는 이미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대부분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이만은 그 수통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수통을 열어보니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속 조각 하나도 있었습니다. 세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줄 몰랐거든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이에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단다. 하지만 언젠가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올 거라고 믿고 있어. 할아버지는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어.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할아버지가 왜 집을 자주 비웠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나라만이 아니라 너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 세이야, 할아버지를 기억해줘. 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항상 멀리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왜 가끔 혼잣말로 전우야,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는지. 금속 조각을 집어드니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그 8글자가 세희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문에서 쫓겨날 때 자신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희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세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할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보고 싶어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단순한 해병 출신이 아니라 해병대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진실이 내일 아침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희는 수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세희야, 해병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세희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즉시 집합. 반복한다. 전 장병 즉시 집합. 세희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새벽 비상 집합은 보통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금세 모든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어젯밤 서울역 근처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대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후 계속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한 노인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중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해병대 전설 노창열 전 작전 3처장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세희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노창열. 이 이름을 모르는 해병은 없을 것입니다. 1970년대 북방 침투저지 작전의 영웅이며 해병대 창설기 수색지휘 체계를 설계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이 노숙자 생활을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곳 정문에서 세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동료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제 우리 부대에 오셨을 때 중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달려와 중대장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창열 전 처장님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의 작전 기록들은 지금도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라고 여겼던 그 노인이 해병대의 전설이었다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대장이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바로 우리 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세희 하사. 모든 시선이 세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노세희 하사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인은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야 자신이 어제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도 너 할아비처럼 쓸모없는 민폐였나 보지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노세희 하사.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 해병대의 자랑입니다. 세인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락을 받은 참모가 급히 달려와 대대장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창열 전 처장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세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부축했지만 세인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몰랐을까요? 세이가 흐느꼈습니다. 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창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즉시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국방기록원에서는 이미 노창열의 복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비밀작전 기록들, 수많은 표창장과 훈장 기록들, 그리고 해병대 발전에 기여한 각종 제안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 기록원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이분이 설계한 수색지휘 체계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의 기반이야. 한편 병원에서는 노창열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위에는 여전히 그 낡은 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치우려고 했지만 노창열의 손이 수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도 그 물건만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세인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대에서 특별히 외박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세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창열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해병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전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노창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해병대 역사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병대 사령부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사령관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모진들은 물론이고 국방부에서 급파된 조사관들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정보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노창열 전 처장의 복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사령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시오. 노창열 전 처장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해병대 작전 3처장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전 기록들이 정보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북방 침투 저지 작전에서 그분이 설계한 방어망은 총 127차례의 침투 시도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정보참모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색지휘 체계의 80%가
그분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정문에서 쫓겨났다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참모가 어둠침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정문 상황을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회의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어제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창열이 정문에 나타나는 모습부터 수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한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행보관이 노창열의 수통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즉시 해당 간부들을 소환하시오.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바로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관이 급히 사령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엇이오?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창열 전 처장님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한편 그 시각 해병대 통신대대에서는 긴급 징계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노창열을 무시했던 중대장과 행보관, 그리고 정문 근무를 섰던 병사들이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대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오?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노세이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도 너 할아비처럼 쓸모없는 민폐였나 보지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창열 전 처장님은 우리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분을 거지라고 부르고 내쫓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보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수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수통 안에는 해병대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행보관, 대대장이 행보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발로 찬 그 수통이 무엇인지 아시오? 죄송합니다. 그 수통은 노창열 전 처장님이 15년간 최전방에서 들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보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중대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노세이 하사에게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너도 너 할아비처럼 쓸모없는 민폐라고 했죠? 중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쓸모없는 민폐라고 부른 분이 바로 우리 해병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부대, 입고 있는 이 군복, 자랑스러워하는 이 해병대 정신, 모든 것이 그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가서 사과드리시오. 대대장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노세이 하사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하시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창열의 과거 동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함께 복무했던 해병대 간부들, 그리고 지금은 예비역이 된 옛 부하들까지 말입니다. 정말 노창열 처장님이신가요? 한 예비역 준장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로비는
금세 해병대 관련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역, 예비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노창열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장님은 우리의 스승이셨습니다. 한 예비역 대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전술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창열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그 낡은 수통만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인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봐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노창열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서 수통만이 조용히 그의 숨결에 맞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세인은 중환자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속된 간병으로 지쳐있던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의료 장비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갑자기 노창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창열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이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창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던 눈동자가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세이야? 노창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세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이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를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노창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이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세이야. 노창열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너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세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대단한 분? 노창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군인이었어. 노창열은 힘겹게 손을 들어 가슴 위의 수통을 만졌습니다. 이 안에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단다. 세이는 수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안에 왜 제게 쓴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는 노창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처음 본 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언젠가 너에게 줄 날을 기다리면서. 세이가 수통을 열자 그 안에서 편지와 함께 군번줄, 그리고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노창열은 금속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전우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야. 노창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친구였어.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친구가 할아버지를 구하고 숨져갔단다. 세이는 금속 조각을 들어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상철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야. 노창열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총구를 겨누기 전에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봐야 한다고. 사람을 먼저 보라고. 세이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문에서 쫓겨날 때 자신은 사람을 먼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와 상황만 봤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창피한 노인으로만 봤어요. 아니다, 세희야. 노창렬이 손을 뻗어 세희의 뺨을 쓸어줬습니다. 너는 지금 할아버지를 제대로 보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의사 선생님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달려와 노창렬을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노창렬은 세희에게 말했습니다. 세희야,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이라니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들어봐, 세희야. 노창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군인은 총보다 먼저 사람을 겨눠야 한다. 그걸 잊는 순간 해병이 아니야.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노창렬이 수통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수통은 내 것이야. 할아버지의 임무는 끝났어. 이제 내가 이어받아야 해. 임무요? 사람을 지키는 임무 말이야. 노창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너는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병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나 봐요. 세희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자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수많은 간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중대장과 행보관도 보였습니다. 노창렬 전 처장님, 사령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대장과 행보관은 병실 입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장님, 행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처장님의 수통을 발로 찼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중대장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처장님의 손녀에게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해병의 자격이 없습니다. 노창렬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중대장과 행보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병입니다. 노창렬이 말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처장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노창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계급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노창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아버지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노창렬의 병실은 마치 해병대 동창회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현역과 예비역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해병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이 좁아 복도까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 예비역 대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장님께 직접 훈련받았던 이재호입니다. 노창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호야,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구나. 처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재호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처장님이 가르쳐 주신 전술로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노창렬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배운 거지.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사령관의 신호에 따라 부관이 큰 액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노창열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공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사령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해병대 본부에 처장님의 흉상을 세우고 처장님의 이름을 딴 연구소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창열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소. 처장님,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노창열이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노창열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희가 급히 부축했지만 노창열은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세희야. 노창열이 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노창열을 바라봤습니다. 노창열은 수통을 두 손으로 받들고 중대장과 행보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처장님, 두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노창열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서시오. 노창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노창열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통을 보시오. 중대장과 행보관이 수통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우울한 철제 수통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끝내 지키지 못한 전우의 이름이 들어있었소. 노창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김상철, 박영수, 최동혁. 나를 대신해 죽어간 내 동료들의 이름들 말이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창열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오. 노창열이 수통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수통은 너희가 지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 되어야 해. 저희가 지켜야 할 사람이요? 바로 너희 부하들이야. 노창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밑에서 복무하는 모든 장병들의 이름이 이 수통 안에 들어가야 해. 중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장님, 군인이 지켜야 하는 건 나라만이 아니야. 노창열이 계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건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하들이야. 행보관도 울고 있었습니다. 처장님, 저희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노창열이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순간 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처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건 제도가 아니야. 노창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건 마음이야. 노창열은 다시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세희야, 이제 내가 이 수통을 가져야 해. 할아버지,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노창열이 수통을 세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 세희는 수통을 받아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수통은 할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지켜야 해. 노창열이 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요? 할아버지는 총만 보고 살았거든. 노창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사람을 먼저 볼 줄 아니까.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노창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처장님, 한 젊은 중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라. 노창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해병이 되어라.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노창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노창열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진짜 해병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오. 노창열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해병의 진짜 명예는 훈장이나 계급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 있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이후 해병대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노창열이라는 한 사람의 뜻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한 달 후 해병대 통신대대 훈련장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세희가 전 장병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희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게 군복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수통은 제 책임입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세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징계 위기에 몰렸던 그 세희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노창열 전 처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고요. 세희가 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말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큰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노창열의 사진과 함께 그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창열 전 처장님이 우리 부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세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해병 장병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해병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사람을 보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배우시길 바랍니다. 총을 들기 전에 사람을 보십시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해병의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나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전우입니다. 해병대가 강한 이유는 서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병 노창열 드림. 편지를 다 읽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장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전 세희를 혹독하게 대했던 바로 그 중대장이었습니다. 노세희 하사, 중대장이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 해병대의 자랑입니다. 중대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중대장은 세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희는 중대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저도 더 나은 해병이 되겠습니다. 행보관도 나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세희 하사 그리고 노창열 전 처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장병을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특별한 설치물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창열을 기리는 기념비였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노창열의 사진과 함께 그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이너스 노창열. 세인은 기념비 앞에 서서 수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그때 대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기상 나팔과 함께 노창열 전 처장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전체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훈련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요양원에서는 노창열이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된 후 그는 이곳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이가 면회를 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할아버지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 노창열이 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보다 너는 어때?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니? 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배들을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그거면 됐다. 노창열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이는 수통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수통 덕분에 제가 진짜 해병이 될 수 있었어요. 수통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노창열이 세이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마음이지. 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나도 세이가 자랑스럽다. 노창열이 세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해병대 전체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창열의 가르침이 모든 해병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는 선임이 후임을 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부들은 부하들의 고민을 더 세심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해병은 사람을 먼저 본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해병대의 진정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노창열이 평생 꿈꿔왔던 해병대의 모습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이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해병대가 그를 잊었어도 그는 해병대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 해병대는 다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제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해병이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그 꿈을 이어가겠다. 노창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해병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노창열은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해병대가 마침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진짜 따뜻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노창열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봅시다.